왜 미국도 결국엔 한국을 선택한 걸까요? 보스턴의 엘리트들을 그야말로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세계 최고의 의료 기술을 가진 미국도 하지 못한 기술을 감히 아시아의 작은 나라 한국이 성공했다는 논문 한 편 때문이었죠. 미국 엘리트들은 그 작은 나라에서 가능할 리 없다며 비웃었지만 유럽과 일본의 의료계에서는 이미 그 논문을 보고 96% 실현 가능한 기술이라며 여태 불치병이었던 이 수술이 성공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 소식을 접한 미국의 한 엘리트 엔지니어인 저는 14시간의 비행을 감수하고 아들을 살리기 위해 평생 믿어온 과학이라는 종교를 버리고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40년간 쌓아온 제 기술적 지식이 허무하게 느껴질 정도로 아들의 결과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체 어떤 기술이 저희 가족에게 기적을 만들었을까요? 당신이 모르는 감동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시작 전 대한민국 잘 살자라고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한 당신의 오늘 하루를 응원합니다. 보스턴의 겨울바람은 유독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제 등골을 서늘하게 만든 것은 날씨가 아니었습니다. 제 눈앞에 모니터에 떠있는 붉은색 경고창, 수복 불가능이라는 단어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MRT 공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지난 20년간 미국 의료공학의 최전선에서 일해온 엔지니어입니다. 제가 설계한 의료용 로봇 타이탄은 전 세계 30개국으로 수출되어 수만 명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사람의 손떨림을 완벽하게 보정하고 머리카락보다 얇은 신경을 이어붙이는 기계. 저는 제 기술이 완벽에 가깝다고 자부했습니다. 제 아들 벤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말이죠. 벤은 태어날 때부터 심장이 기형적으로 꼬여 있었습니다. 대동맥과 폐동맥의 위치가 뒤바뀐 것도 모자라 심실 한쪽이 아예 발달하지 않은 복합 심장 기형이었습니다. 의사들은 걸어다니는 시한폭탄이라고 불렀습니다. 아이가 7살이 되던 해 결국 시한폭탄의 타이머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뼈가 앙상하게 드러났고 입술은 늘 보랏빛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모든 인맥과 지식을 동원했습니다. 제가 일하는 연구소의 시뮬레이션 센터로 벤의 심장 스캔 데이터를 가져갔습니다.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냉철한 엔지니어의 눈으로 검증하고 싶었습니다. 내 로봇이 혹은 미국의 최첨단 기술이 이 아이를 고칠 수 있는지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모두가 퇴근한 텅 빈 연구실에서 저는 시뮬레이터를 가동했습니다. 화면 속에 벤의 3차원 심장 모델이 떠올랐습니다. 엉망으로 뒤엉킨 혈관들은 마치 출구가 없는 미로 같았습니다. 저는 로봇팔의 궤도를 설정하고 가상의 집도를 시작했습니다. 1차 시도 로봇팔이 혈관 사이를 파고들었지만 공간이 너무 좁아 주변 조직을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실패였습니다. 2차 시도 각도를 수정해 접근했지만 이번에는 로봇의 관절 가동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실패. 3차, 4차, 10차. 밤을 꼬박 새우며 수백 번의 시뮬레이션을 돌렸지만 결과는 늘 같았습니다. 화면에는 잔인할 정도로 냉정한 데이터만 출력되었습니다. 물리적 공간 부족, 접근 불가, 생존 확률 0.1% 미만. 새벽녘, 저는 키보드에서 손을 떼고 의자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기술로도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미국의 첨단 장비로도 제 아들의 심장을 고칠 수 없다는 사실을요. 기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데이터는 명백했습니다. 벤의 심장은 현대 과학이 도달할 수 없는 영역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보스턴 최고의 흉부외과 권위자인 스미스 박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제 로봇을 가장 잘 다루는 의사이자 신의 손이라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제가 돌린 시뮬레이션 결과와 벤의 차트를 내밀었습니다. 박사님, 기계적 접근은 불가능하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당신이라면, 당신의 그 손기술이라면 변수를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제발 벤을 수술해 주십시오. 스미스 박사는 차트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더니 안경을 벗고 피곤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밀러 씨, 우리는 엔지니어와 의사로서 늘 사실만을 다루지 않았습니까? 이 차트를 보세요. 이건 수술이 아니라 도박입니다. 그것도 승률이 없는 도박이죠. 그는 모니터에 통계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생존율 곡선이 바닥을 기고 있었습니다. 우리 병원은 연간 사망률 데이터를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가망 없는 케이스에 무리하게 도전했다가 실패하면 그건 단순히 한 명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병원의 신뢰도, 펀딩, 그리고 다른 환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이게 미국의 의료 시스템입니다. 그의 말은 틀린 구석이 없었습니다. 저 역시 효율과 성공 확률을 최우선으로 따지는 엔지니어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대상이 제 아들이 되자 그 합리적인 시스템이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이의 생명이 고작 데이터 조각 취급을 받는 현실에 구역질이 났습니다. 그럼 그냥 죽게 내버려 두라는 겁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스미스 박사는 펜을 딱딱거리며 말했습니다. 통증을 줄여주는 완화 치료를 권합니다. 집에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게 해주세요. 그게 아이를 위한 최선입니다. 진료실을 나왔을 때 보스턴의 화려한 빌딩 숲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의료 도시라는 이곳에서 제 아들은 치료 대상이 아니라 통계적 오차로 분류되어 버려졌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벤이 거실 소파에 힘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저를 보며 힘겹게 웃어 보이는 아이의 얼굴을 보며 저는 화장실로 도망쳐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아빠가 로봇을 만드는 사람인데 정작 아들의 고장난 심장 하나를 고치지 못한다는 무력감이 뼈에 사무쳤습니다. 며칠을 페인처럼 지냈습니다. 그러다 문득 오기가 생겼습니다. 미국이 안 된다면 다른 나라는? 유럽, 일본,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전 세계의 의학 저널과 학회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천 페이지의 논문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대부분은 보스턴의 의사들과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불가능하다, 위험하다, 권장하지 않는다. 그러다 우연히, 정말 우연히 학회 자료실 구석진 폴더에서 낯선 파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소아심장 학회 발표 자료였습니다. 병원 이름은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이었고 저자는 처음 들어보는 의사였습니다. 저는 무심코 그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데이터를 보는 순간 엔지니어로서의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곳에는 벤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기형을 가진 아이들의 수술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록된 시간이 말도 안 되게 짧았습니다. 3시간 40분. 제가 시뮬레이션 했을 때 기계적으로 완벽하게 움직여도 최소 8시간이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동료 엔지니어들과 의사들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 이 논문을 공유했습니다.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 한국. 거기서 이런 난이도의 수술을 성공했다고? 말도 안 돼. 데이터 조작이 뻔해. 밀러, 너무 절박하니까 이제 가짜 뉴스까지 믿는 거야? 보스턴의 엘리트들은 비웃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한국은 그저 반도체나 좀 만드는 의료기술로는 한참 뒤처진 변방일 뿐이었습니다. 저 역시 그 비웃음에 동조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스크롤을 내려 논문의 인용지수와 해외 학계의 코멘트를 확인하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독일 흉부외과 학회평 이술식은 기존의 프로토콜을 파괴한다. 그러나 결과는 압도적이다. 일본 심장 학회평 실현 가능성 96%. 이것은 미래의 표준이 될 것이다. 유럽과 일본의 전문가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보스턴의 엘리트들이 오만에 빠져 비웃고 있을 때 세계의 다른 쪽에서는 이 논문을 경전처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96%. 0%에 가까운 미국의 확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숫자였습니다.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내 동료들의 비웃음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유럽과 일본이 보증한 이 낯선 나라의 데이터를 믿을 것인가. 그때 벤이 기침을 하며 피를 토했습니다. 더 이상 고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여권을 챙기라고 소리쳤습니다. 과학자로서의 자존심, 보스턴 엘리트로서의 체면, 그딴 건 개나 줘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저 데이터가 진짜라면 제 아들은 살 수 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한국 병원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저는 짐을 싸서 공항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믿어온 과학이라는 종교를 잠시 접어두고 14시간 거리에 있는 새로운 신전을 향해서 말입니다. 비행기 표를 끊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이성적인 엔지니어 토마스 밀러는 이건 미친 짓이야 라고 소리쳤지만 아버지 토마스 밀러는 이미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보스턴의 동료들에게 휴직계를 냈을 때 그들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걱정을 가장한 조롱이 쏟아졌습니다. 토마스, 냉정해져. 한국? 거기 의료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기나 해? 검증되지 않은 논문 하나 믿고 아들을 데려가다니 자네답지 않아. 그들의 말은 논리적이었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 의료 데이터의 80%를 생산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못 고치면 못 고치는 것이라는 그들의 오만함은 사실 압도적인 실력에서 나오는 자신감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발견한 그 논문 하단에 적힌 유럽 심장 학회의 코멘트를요. 이 기술은 기존의 수술 프로토콜을 파괴한다. 그러나 결과는 완벽하다. 그리고 일본 의학계의 평가도 있었습니다. 실현 가능성 96%.
인간의 손기술이 기계의 정밀함을 넘어선 사례. 미국이 자신들의 데이터에 취해 있을 때 다른 나라들은 이미 한국의 이 돌연변이 같은 기술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96%라는 숫자에 제 인생을 걸기로 했습니다. 설사 그것이 거짓이라 해도 보스턴에 남아서 0%의 확률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나았으니까요. 14시간의 비행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고도 3만 피트 상공에서 배는 몇 번이나 호흡 곤란을 일으켰습니다. 기내 산소통을 아이의 코에 대고 저는 1초마다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창밖의 어둠이 마치 제 아들을 삼키려는 거대한 입처럼 느껴졌습니다. 만약 도착했는데 그들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만약 한국의 병원이 그저 돈을 벌기 위해 과장 광고를 한 거라면? 불안감이 저를 잠식할 때마다 저는 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저는 악마와도 거래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착륙한다는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제가 평생 살아온 미국과는 전혀 다른 속도의 세계와 마주했습니다. 보통 미국에서 응급 환자가 입국하면 보안 절차와 검역, 서류 확인 때문에 최소 2시간은 공항에 묶여 있어야 합니다. 환자가 죽어가도 규정은 규정이니까요. 저는 변호사를 대동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며 비행기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게이트 바로 앞에 의료진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자마자 고개만 짧게 끄덕이고는 능숙하게 벤을 이동식 침대로 옮겼습니다. 입국 심사는요? 세관 신고는요? 제가 당황해서 묻자 직원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병원부터 가시죠. 그들은 무전기로 공항 직원들과 소통하며 통제구역을 질주했습니다. 일반 승객들이 줄지어 선 입국 심사대를 거치지 않고 별도로 마련된 긴급 통로를 통해 공항을 빠져나가는데 걸린 시간은 단 15분이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미국의 관료주의에 익숙해져 있던 저에게 이 효율성은 충격을 넘어 공포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시스템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시스템의 최우선 순위가 절차가 아닌 생명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바라본 서울의 풍경은 낯설었습니다. 한강을 따라 빽빽하게 들어선 아파트 숲과 끝없이 이어지는 차량의 행렬. 하지만 그 복잡한 도로 위에서도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사이렌이 울리자 차들이 양옆으로 갈라지며 길을 터주었습니다. 마치 모세의 기적처럼 구급차가 달릴 길이 열렸습니다. 미국에서는 앰뷸런스가 지나가도 양보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지만 이곳 한국 사람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길을 비워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 나라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진심이구나.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또 한 번의 문화적 충격을 겪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지갑과 여권을 꺼내 들고 원무과 창구를 찾았습니다. 미국 병원에서는 보험 커버리지를 확인하고 지불 보증 서명을 하기 전까지는 절대 의사를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의료진은 저를 원무과가 아닌 엘리베이터로 밀어 넣었습니다. 서류는 나중에 작성하세요. 교수님이 기다리십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돈보다 서류보다 환자를 먼저 보는 병원. 자본주의의 심장인 미국에서 온 저에게는 이 상황이 마치 비현실적인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습니다. 도착 10분 만에 저는 소아심장센터의 컨퍼런스 룸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논문에서 봤던 그 이름, 센터장이었습니다. 그는 흰 가운을 입고 있었지만 풍기는 분위기는 학자라기보다 전장에 나가는 군인에 가까웠습니다. 피곤해 보이는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지만 눈동자만큼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인사를 나누기도 전에 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엔지니어로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밤새 돌렸던 시뮬레이션 결과, 즉 수술 불가 판정이 나온 데이터를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닥터, 당신의 논문을 보고 왔지만 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제 로봇 타이탄의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보시다시피 벤의 심장에는 기구가 들어갈 물리적 공간이 없습니다. 0.5cm가 모자랍니다. 이 공간을 어떻게 확보할 생각입니까? 흉곽을 강제로 확장하면 쇼크가 올 겁니다. 저는 공격적으로 물었습니다. 그가 내민 희망이 거짓이 아니라는 증거를 수학적으로 증명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센터장은 제 노트북 화면을 잠시 바라보더니 아무 말 없이 화면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벤이 누워있는 침대 옆으로 갔습니다. 그는 청진기를 아이의 가슴에 댔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기계적인 소음과 데이터 수치가 지배하던 제 세계에서
그의 행동은 너무나 아날로그적이었습니다. 1분 정도 지났을까요? 그가 눈을 뜨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님, 기계는 0.5cm가 부족하면 멈춥니다. 그게 알고리즘이니까요. 하지만 인간은 다릅니다. 조직은 살아있고 유연합니다. 의사의 손끝 감각이 그 0.5cm를 만들어냅니다. 데이터에는 탄력이라는 변수가 빠져 있군요. 그게 과학적인 설명이 됩니까? 제가 반문하자 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죽은 데이터는 과거입니다. 저는 지금 살아있는 아이의 심장을 듣고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아니, 해야만 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닌 수천 번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간호사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번 수술방 준비해. 마취과장 호출하고 30분 뒤에 시작한다. 30분 뒤요? 지금 바로 수술을 한다고요? 정밀 검사도 더 해야 하고 컨디션 조절도. 제가 당황해서 소리쳤지만 그는 제 어깨를 단단히 잡았습니다. 아이가 비행기에서 얼마나 버텼습니까?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더 지체하면 심장이 멈춥니다. 미국에서처럼 검사하고 회의하다가 놓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저를 믿고 지금 들어가시겠습니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보스턴의 의사들은 실패할 핑계를 찾기 위해 데이터를 분석했지만 이 한국의 의사는 살릴 방법을 찾기 위해 아이를 보고 있다는 것을요. 엔지니어로서의 이성은 여전히 위험해라고 경고했지만 아버지로서의 본능은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다. 이 사람만이 벤을 살릴 수 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술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영어로 된 간단한 양식이었습니다. 미국의 수십 페이지짜리 면책 조항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얇은 종이 한 장. 그 종이가 제 아들의 목숨을 담보하고 있었습니다. 벤이 수술실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온 과학과 기술이 아닌 한 의사의 손과 직관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저는 엔지니어 자격으로 참관실에 들어가 그 기적의 현장을 제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로봇을 만드는 제가 인간이 로봇보다 위대해지는 순간을 말입니다. 수술복 위에 덧가운을 입고 참관실로 들어섰습니다. 두꺼운 유리창 너머로 내려다 보이는 수술실은 마치 정밀 반도체를 생산하는 클린룸처럼 서늘하고 고요했습니다. 미국의 수술실이 각종 장비의 소음과 의료진의 외침으로 시끄러운 시장통 같다면 이곳 한국의 수술실은 모든 소음이 제거된 진공 상태 같았습니다. 오직 모니터의 규칙적인 신호음과 금속 기구들이 부딪히는 미세한 마찰음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 아래 수술대 위에 누운 벤의 몸은 너무나 작아 보였습니다. 저 작은 가슴을 열고 멈춰버린 심장을 꺼내어 고친다는 것이 얼마나 오만하고 위험한 도전인지 새삼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집도의인 센터장이 손을 뻗자 간호사가 찰나의 지체도 없이 메스를 건넸습니다.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유리창에 얼굴을 바짝 대고 엔지니어의 눈으로 그들의 움직임을 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피부를 절개하고 흉골을 여는 과정부터가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설계한 로봇 타이탄은 입력된 좌표를 따라 오차없이 움직이지만 뼈의 밀도나 근육의 결에 따라 저항값을 계산하느라 미세한 지연 시간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센터장의 손에는 딜레이가 없었습니다. 그는 마치 벤의 몸속 지도를 이미 머릿속에 다 그려놓은 사람처럼 망설임 없이 메스를 움직였습니다. 뼈를 자르는 전기톱의 소음이 들려왔지만 그의 손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심장이 드러났습니다. 쭈글쭈글하고 기형적으로 뒤틀린 벤의 심장이 모니터 화면에 확대되어 비쳤습니다. 시뮬레이션에서 수백 번 보았던 그 절망적인 형상이었습니다. 마취과 전문의의 신호와 함께 인공심폐기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고 심장이 멈췄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승부였습니다. 심근 보호액이 심장을 지켜줄 수 있는 시간은 길어야 4시간. 그 안에 모든 혈관을 재배치하고 봉합해야 합니다. 미국 의사들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포기했던 그 시간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센터장의 손놀림이 빨라졌습니다. 아니, 빠르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압축적이었습니다. 보통의 의사들이 잡고 당기고 찌르고 묶는 4단계로 봉합을 한다면 그는 이 모든 과정을 하나의 연속된 동작으로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왼손으로 조직을 잡음과 동시에 오른손의 바늘이 통과했고 실이 당겨지는 탄력을 이용해 순식간에 매듭을 지었습니다. 제가 로봇팔의 알고리즘을 짤 때 가장 골머리를 앓았던 양손 협응의 완벽한 형태가 제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기계공학에는 유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부품과 부품 사이의 미세한 틈을 말하죠. 로봇은 이 유격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지만 너무 크면 정밀도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저 의사의 손기술에는 유격이 없었습니다. 도구와 손이 마치 한 몸처럼 붙어 움직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가 시뮬레이션에서 실패했던 그 구간, 대동맥과 폐동맥을 잇는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0.5cm의 공간 부족. 로봇팔이 진입하다가 주변 조직과 충돌했던 그 지점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여기서 막히면 끝이다. 흉곽을 억지로 벌리다가는 갈비뼈가 부러지고 쇼크가 올 것이다. 하지만 센터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좁은 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과감하게 주변 조직을 눌렀습니다. 기계라면 압력 경고를 띄우며 멈췄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끝은 조직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어디까지 늘어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감지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조직이 그의 손길에 맞춰 부드럽게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아까 그가 말했던 탄력이라는 변수. 데이터에는 존재하지 않는 생체 조직의 유연함을 그는 완벽하게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저도 모르게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그가 확보한 공간은 고작 2mm 남짓. 하지만 그 좁은 틈으로 바늘이 춤을 추듯 드나들었습니다. 로봇팔의 관절로는 도저히 만들 수 없는 기이한 각도였습니다. 손목을 꺾고 손가락을 비틀며 그는 불가능한 각도에서 바늘을 찔러 넣었습니다. 이것은 과학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예술, 아니 기회에 가까웠습니다. 유럽과 일본의 의학계가 왜 96% 실현 가능이라고 평가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한국 의사들의 손기술이 기계적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오직 미국의 엘리트들만 자신들의 데이터에 갇혀 이 진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제 심장 박동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3시간이 지났습니다. 미국 병원에서는 이제 겨우 혈관 박리를 끝냈을 시간입니다. 하지만 모니터 속 벤의 심장은 이미 새로운 모습으로 재건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혈관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센터장의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방울이 보였습니다. 간호사가 땀을 닦아주려 다가갔지만 그는 고개를 저으며 멈추지 않았습니다. 1초라도 아끼려는 집념이었습니다. 마지막 매듭이 지어졌습니다. 집도이가 고개를 들어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3시간 35분. 논문에 적혀있던 3시간 40분보다 오히려 5분이 빨랐습니다. 그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과장도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실력을 증명했을 뿐입니다. 이제 가장 두려운 순간이 남았습니다. 멈춰있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일. 인공심폐기를 떼고 혈액을 다시 심장으로 흘려보내야 합니다. 만약 봉합이 완벽하지 않다면 피가 솟구칠 것입니다. 만약 심장 근육이 손상되었다면 다시는 뛰지 않을 것입니다. 수술실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모든 의료진의 시선이 모니터와 벤의 가슴에 고정되었습니다. 클램프 오픈. 펌프 오프. 센터장의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벤의 심장으로 따뜻한 피가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쭈글쭈글하던 심장이 붉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아직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일직선을 그리는 그래프. B- 하는 경고음이 참관실까지 들려왔습니다. 1초, 2초, 3초. 제 심장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유리창을 주먹으로 치며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제발, 제발 뛰어라. 아빠가 다 잘못했다. 제발 한 번만 뛰어다오. 그때였습니다. 센터장이 손을 뻗어 아이의 심장을 아주 가볍게 톡 건드렸습니다. 마치 잠든 아이를 깨우듯이. 움찔. 모니터의 그래프가 한번 튀어올랐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꿀렁. 심장이 크게 요동쳤습니다. 곧이어 스피커를 통해 규칙적이고 힘찬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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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그것은 제가 들어본 그 어떤 음악보다 아름다운 소리였습니다. 기계적인 알람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생명의 소리였습니다. 미국의 거대 자본과 최첨단 로봇이 포기했던 그 생명이 한국 의료진에 투박하지만 따뜻한 손끝에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참관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도저히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센터장이 마스크를 내리며 길게 숨을 토해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승리한 장군처럼 당당해 보였지만 동시에 모든 기력을 쏟아부은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참관실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것은 엔지니어로서의 오만이기도 했고 미국 중심주의라는 편견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엉망이 된 얼굴로 그를 향해 두 손을 모아 합장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센터장이 걸어 나왔습니다. 마스크 자국이 선명하게 남은 그의 얼굴은 땀범벅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긴장이 풀린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아 비틀거렸습니다. 그가 다가와 제 어깨를 단단히 잡았습니다. 그리고 쉰 목소리로 짧게 말했습니다. 성공이라고요. 아이의 심장이 정상적으로 뛰고 있다고요.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엔지니어로서의 자존심도 미국에서 온 엘리트라는 껍데기도 모두 벗어던진 채 그저 아이를 살려준 은인 앞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는 저를 일으켜 세우며 딱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오늘 밤은 푹 주무시라고요. 이제 아이는 우리가 지킨다고요. 중환자실로 옮겨진 벤을 마주했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늘 보랏빛이던 아이의 입술에 옅은 분홍색이 돌고 있었습니다. 산소 포화도 수치는 99%를 가리키고 있었고 모니터에 그려지는 심박 그래프는 교향곡처럼 아름다웠습니다. 간호사들이 아이 주변을 맴돌며 쉴 새 없이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미국의 간호사들이 기계적으로 차트를 기록하고 사라지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손을 잡아주며 마치 자신의 아이를 돌보듯 온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느낀 가장 큰 충격은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온도였습니다. 차가운 금속성 기계가 지배하는 미국의 의료 현장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사람의 체온이 묻어나는 의술이었습니다. 다음 날 회진을 도는 센터장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엔지니어로서 도저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닥터,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제 로봇 시뮬레이션에서는 분명 불가능하다고 나왔습니다. 물리적인 공간이 0.5cm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그 좁은 틈으로 혈관을 이었습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자신의 손을 펴보였습니다. 수만 번의 메스질로 굳은 살이 박이고 투박해진 손이었습니다. 기계는 닿으면 멈추도록 설계되어 있죠. 안전하니까요. 하지만 사람의 손은 다릅니다. 닿았을 때의 느낌, 조직의 탄력, 미세한 떨림을 감지해서 밀고 들어갈지 멈출지를 판단합니다. 데이터에는 없는 그 감각이 0.5cm의 틈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그걸 손기술이라고 부릅니다.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완벽한 기계가 인간을 대체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생명을 다루는 일에서만큼은 인간의 간절함과 경험이 만들어내는 변수를 기계가 따라올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의사들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 손기술을 갈고 닦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 겁니다. 벤의 회복 속도는 놀라웠습니다. 3일 만에 일반 병실로 옮겼고 일주일이 지나자 침대 위에 앉아 장난감을 가지고 놀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보며 아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여기 사람들 참 친절해. 나 하나도 안 아파.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수술 전까지만 해도 숨쉬기 힘들어 말수조차 적었던 아이였습니다. 퇴원하던 날 병원 로비까지 배웅 나온 의료진들을 보며 저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생크 유라는 영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사함이었습니다. 보스턴으로 돌아온 첫날, 저는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곧장 스미스 박사를 찾아갔습니다. 제 손에는 한국에서 가져온 벤의 수술 전후 스캔 데이터와 진료 기록이 들려 있었습니다. 스미스 박사의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가 말없이 자료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는 의아한 표정으로 자료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첫 장을 넘기는 순간 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페이지가 넘어갈수록 침묵은 깊어졌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안경을 고쳐 쓰고 데이터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3시간 35분의 수술 시간, 완벽하게 재건된 혈관, 정상 범주로 돌아온 심박수. 미국 최고의 권위자가 내렸던 불가능이라는 판결이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완벽하게 뒤집힌 증거물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그 아이의 데이터입니까?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박사님이 포기했던 제 아들 벤입니다. 기계로는 안 된다고 하셨죠. 하지만 사람은 해냈습니다. 스미스 박사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틀렸군요.
아니, 제가 오만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기술을 가진 의사들이 존재할 줄은. 한국이라고 했습니까? 그날 이후 보스턴의 의료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제가 가져온 데이터는 학회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젊은 의사들은 그 기술을 배우기 위해 한국 연수를 신청하기 시작했고, 제가 일하는 연구소에서도 한국 의료진과의 협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엔지니어로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정교한 로봇이 아니라 의사의 직관과 감각을 학습할 수 있는 차세대 의료 시스템을 설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의 첫 번째 자문위원으로 제 아들을 살려준 한국의 센터장님을 모셨습니다. 가끔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그 절박했던 비행이 떠오릅니다. 만약 그때 제가 보스턴 동료들의 비웃음에 주눅들어 미국에 남았다면 어땠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제가 평생 믿어왔던 과학이라는 종교는 차가웠지만 제가 한국에서 만난 의술은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이 제 아들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 아들의 심장 소리를 들을 때마다 생각합니다. 세상 어딘가에는 데이터와 확률을 뛰어넘는 기적이 존재한다고. 그리고 그 기적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손끝에서 만들어진다고 말입니다. 저는 토마스 밀러입니다. 보스턴의 엔지니어이자 한국 덕분에 다시 웃게 된 벤의 아버지입니다. 제 이야기가 절망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